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로 지난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의 첫 원정 월드컵 16강 이후 12년 만에 성공적인 성과를 냈는데요. 그 사이 있었던 10년간의 침체기를 극복했던 한국 축구가 지금은 더욱 극심한 암흑기로 빠져들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벤투호 시절의 유산을 완전히 폐기 처분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독단적인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 2023 아시안컵에서의 실패 그리고 대표팀의 체계 붕괴, 협회의 프로세스 붕괴로 이어진 것인데요.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이후 후임으로 정식 감독 인선을 하는 현재의 작업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꼽히는 펩 과르디올라의 오른팔로 오랫동안 수석 코치직을 맡아왔던 스페인 출신 도메넥 토렌트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맡고 싶다고 역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는 현재 한국인 감독 후보 선임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최신 보도와 보도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축구계 내부 상황, 지금이 한국 축구의 암흑기가 정말로 도래할 수 있는 위기이자 또한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인 이유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맞이한 위기는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여부입니다. 2024 파리 올림픽 예선전이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파리 올림픽 예선은 최근 창설한 23세 이하 아시안컵으로 대체됐죠. 이 대회의 성적을 통해 파리 올림픽 본선에 나설 남자 축구 아시아팀이 결정되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대회 에이스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했던 배준호 선수가 소속팀 스토크시티의 차출 거부로 합류가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는 23세 이하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일정을 소개하는 포스터에 배준호 선수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자 어제 차출이 최종 무산되면서 배준호 선수의 사진이 사라지고 안재준 선수의 모습이 대체됐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 0시 30분 그러니까 화요일 밤 시간에 아랍에미리트와 B조 첫 경기 치르고 4월 19일 금요일 밤 10시에 중국과 2차전, 4월 22일 월요일 밤 10시에 일본과 3차전, 역대 23세 아시안컵 조편성 중에 가장 어려운 그 조별리그 구성이 됐고요. 여기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8강에서도 A조의 1, 2위 팀을 만나야 하는 험난한 길입니다. 8강을 넘어야 최소한 4강에 올라서 아프리카 예선 플레이오프 진출팀과 만나거나 혹은 3위 이내의 성적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룰 수 있는데요.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에는 유럽파 3명의 선수가 각각 포지션별로 핵심 선수로 기대를 모았는데 모두 오지 못하게 됐어요. 1선과 2선을 모두 오가는 배준호 선수뿐 아니라 셀틱의 양현준 선수, 측면을 파괴할 수 있는 윙 플레이어죠. 그리고 수비라인에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진출을 배준호 선수와 함께 만들어냈던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까지도 결국에는 소속팀이 팀 사정상 1차적으로는 차출에 합의했다가 최종적으로는 거절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배준호 선수가 오지 못한 게 가장 큰 타격입니다. 양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 포지션에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고 수비라인의 김지수 선수 역시 기존의 올림픽 대표팀 멤버 중에서도 센터백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배준호 선수 같은 창의성과 힘과 저돌성과 득점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점, 지난 3월 A매치 기간에 열렸던 WAFF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도 배준호 선수의 압도적인 활약이 개최국 사우디와의 경기 승리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는 점에 있어서 배준호 선수가 빠지게 된 것은 배준호 선수의 유무에 따라서 올림픽팀의 현재 경기력이 출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스토크시티가 애초에 배준호 선수를 보내주기로 했다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최근 스토크시티의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 스토크시티가 현재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 속한 팀입니다. 한때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활동할 정도로 전성시대를 열다가 2부 리그 강등 이후에는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3부 리그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배준호 선수를 3월 A매치 기간에 WAFF 23세 챔피언십에 보내준 것은 A매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A매치 기간이었음에도 사우디전 승리로 인해 호주와의 결승에 올라갔을 때 이 호주와의 경기는 A매치 소집 기간 중이었음에도 스토크시티가 조기 복귀를 요청했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를 보내줘야만 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죠. 배준호 선수를 빠르게 조기 복귀 호출한 이유는 올림픽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A매치가 아니다 보니까 의무 소집이 아니에요. 즉 소속팀이 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오라고 했던 이유는 스토크시티가 이후 3월 A매치
직후에 있는 경기 일정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지난 주말 경기를 통해서 43라운드까지 진행된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현재 스토크시티는 24개 팀 중에 22위에 해당합니다. 승점 47점인데 강등되는 팀이 22위, 23위, 24위 3개 팀이거든요. 현재 22위인 허더스필드와의 승점 차이가 3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절실히 필요한 스토크시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준호 선수가 올 시즌에 스토크시티에 합류한 아직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배준호 선수는 현재 스토크시티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특히 후반기 들어서 경기력과 팀 내 영향력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요. 배준호 선수의 차출을 허락한 시점에 스토크시티가 3월 17일 노리치시티와의 홈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했던 것이 위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배준호 선수의 조기 복귀를 요청하며 준비한 헐시티와의 원정 경기는 2대0으로 이겼거든요. 하지만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바로 이 허더스필드와의 홈경기에서 4월 첫 번째 일정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이후 웨스트브롬과의 홈경기 2대2 무승부에 이어 스완지시티와의 원정 경기 0대3 패배, 게다가 이번에 또 한 번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셰필드 웬즈데이와의 원정 경기도 패배할 뻔하다가 1대1로 간신히 비기면서 최근 4경기 동안 이기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4월 20일 토요일 밤 11시로 예정되어 있는 플리머스와의 홈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 플리머스 정도만이 현재 승격권에 없는 해볼만한 상대이고 4월 27일 토요일 밤 11시 사우스햄튼과의 원정 경기, 5월 4일 리그 최종전인 브리스톨 시티와의 홈경기 모두 객관적인 전력에서 스토크시티가 밀리는 상황이에요. 즉 플리머스전은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있어야 되고 그 이후 사우스햄튼전과 브리스톨 시티전은 당연히 어려운 상대팀이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플리머스전을 이긴다고 해도 남은 최종 2경기 결과에 따라서 스토크시티가 강등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내줄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배준호 선수의 4월 23세 이하 아시안컵 차출을 허락했던 담당자가 경질될 정도로 스토크시티 내부에는 피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준호 선수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배준호 선수가 지난해 11월 달에 처음으로 스토크시티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 지난 2월과 3월 연속으로 스토크시티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지금 가장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토크시티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인데요.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블랙번 강호와의 원정 경기 1대3으로 패하면서도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말에 카디프 시티와의 원정 경기 역시 1대2로 패하긴 했지만 골맛을 봤고요. 그 다음에 3월 첫 번째 일정에서는 강호 미들즈브로를 2대0으로 격파할 때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즈전 0대1 패배는 아쉬웠지만 프레스턴과의 원정 경기 2대1로 이길 때 공격 포인트 없이도 빼어난 활약을 통해 높은 경기력을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WAFF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빠르게 복귀한 이후 치른 헐시티와의 경기는 2대0으로 이길 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최근 2달 동안 2골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 내 공격 포인트의 상당수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셰필드 웬즈데이와의 챔피언십 원정 경기에서도 1대1 동점골이 나오는 과정 속에는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됐던 배준호 선수의 연결 역할이 좋았었는데요. 76분 0대1로 끌려가던 상황이었는데 수비 지역에서 넘어온 배준호 선수가 이제 왼쪽 하프스페이스 지역에 있거든요. 여기서 공을 받는 순간 상대 선수 2명이 압박해 들어왔는데 이 압박을 무위로 만들면서 공을 절묘하게 흘려내는 페인팅 동작으로 공을 전방으로 연결했고 전방에서 캠벨 선수가 왼쪽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컨들에게 바로 논스톱으로 패스를 돌려주면서 컨들이 문전 지역으로 침투했고 여기서 거의 1대1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득점을 했거든요. 배준호 선수가 이 중간 연결고리 과정을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공격 템포가 살아나고 상대 수비가 많이 분산될 수 있었다. 컨들이 자유롭게 슈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공격 포인트 없이도 득점에 기여했던 그런 활약이었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이런 면모는 경기 중에도 계속 이어졌었고 셰필드 웬즈데이와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문전에서 때린 결정적인 슈팅이 역전골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동료 선수의 몸을 맞고 튕겨져 나가는 아쉬운 상황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배준호 선수의 이런 공격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스토크시티는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준호 선수가 빠지게 된 상황은 황선홍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파리 올림픽 대표팀에도 큰 타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배준호 선수가 빠지고 양현준, 김진수 선수까지 빠지게 되면서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대체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윙어
홍시우, 공격 미드필더 최강민,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인 김동진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됐는데요. 김동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꾸준히 소집되어 오면서 중앙 미드필더로서 괜찮은 활약을 펼쳐왔었고, 최강민 선수 같은 경우도 2선과 3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거든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홍시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양현준 선수의 역할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고, 김동진, 최강민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서 본래 중앙 미드필더 자원으로 예상됐던 이강희 선수가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신체 조건과 또 센터백을 경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안재준 선수와 김민우, 백상훈 이런 1선과 3선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할 배준호 선수의 부재는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상빈 선수나 엄지성 선수 좋은 경기력과 득점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성향의 플레이를 할 때 뛰어나고요. 홍윤상 선수 역시 이 역할을 맡아볼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윙어로서의 활약이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배준호 유형의 역할을 누가 해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 23세 이하 아시안컵은 2013년에 처음 출범했고요. 우리는 2016년 신태용 감독 체제일 때 처음 결승에 진출했는데 2대 0으로 결승에서 일본과의 경기 앞서다가 3대2 역전패를 당했던 그 기억이 있죠. 그리고 2018년 대회는 박항서 감독이 이끌었던 베트남이 충격적인 결승 진출, 동남아시아 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자 축구 아시아권 대회에서 결승에 오르는 쾌거를 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김학범 감독 체제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우디와의 결승까지 1대 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었죠. 지난 2022년에는 우리가 결승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 진출권이 걸린 이번 대회는 최소한 4강 이상의 성적, 게다가 사실상 우승을 차지해야 올림픽에서 이미 확정된 조편성에도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첫 경기는 호주와 요르단이 밤 10시에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 시간으로 4월 16일 새벽 0시 30분에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개최국 카타르와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에 아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신태용 감독에 대한 기대감도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4월 16일 밤 10시에는 우리와 한조, B조에 속한 일본과 중국이 먼저 경기를 치르고 우리는 4월 17일 수요일 0시 30분 자정 넘어서 아랍에미리트와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일단 B조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B조를 통과했을 때도 카타르나 호주 혹은 돌풍의 팀이 될 수 있는 요르단, 여기에다가 뭐 인도네시아의 가능성까지 아예 배제할 수 없는 험난한 8강이 예상되고요. 이 8강을 넘어설 경우에는 사우디라든지 우즈벡 같은 또한 만만치 않은 팀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도하에 입성하기 전에 치렀던 비공개 평가전에서 사우디를 만났는데 0대1로 졌다고 해요. 배준호 선수가 없는 가운데 특히 최근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5번의 대회 중에 3번이나 결승에 올랐고 지난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사우디는 분명히 4강에서 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팀인데요. 만약 우리가 4강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아프리카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기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기니를 이기고 본선에 올라간다면 개최국 프랑스가 속한 A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올림픽 조추첨은 이뤄졌고 아시아 예선이 가장 늦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추첨 결과를 보면 A조에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여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팀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시아에서 3위를 차지한 팀은 B조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르헨티나, 모로코, 우크라이나 모두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아시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팀은 C조에 들어가는데 스페인, 이집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역시 스페인과 이집트가 만만치 않고요. 그나마 D조, 아시아의 우승팀은 파라과이, 말리,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승을 차지해야만 8강 그리고 4강까지 올라가서 메달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높일 수 있는 대진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또한 이번 23세 아시안컵은 정말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최대 위기가 될 수 있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엔 우리가 개최국으로 참가를 했고 23세 이하 팀이 출전하는 형태로 바뀌었던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도 우리가 본선에 올랐었는데요. 올림픽 남자 축구 역사상 우리는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세계 최초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본선에 오르면 역사상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올림픽 축구 10회 연속 본선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또한 2012년 홍명보 감독 체제로 이뤘던 동메달 역대 두 번째 메달에도 도전하는 대역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이 한국 축구의 황금세대가 출연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도 행정력 부재와 대표팀 관리 부재와 이런 경기력 외적인 문제로 인해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또 본선에 간다고 하더라도 메달권에 들지 못한다면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파리올림픽 본선에 간다면 현재 이 파리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 정식 감독의 최우선순위로 떠오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현재 축구계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본다면 황선홍 감독이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만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대표팀의 정식 감독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려가 돼요. 황선홍 감독이 분명히 능력 있는 지도자고 잠재력을 보여줬고 또 한국 축구의 다양한 역할들을 해왔던 레전드 출신인데요.
있거든요. 다만 아직 북중미 월드컵을 맡고 이끌기에는 한국 축구에는 조금 더 많은 시스템과 지원과 선진 축구로서의 그런 경험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즉 이번 최소한 월드컵까지는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크리스만 감독이 왔을 때 단순히 외국인 감독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벤투 감독처럼 전 연령대 혹은 유소년 축구까지도 많은 그 훈련 방법과 또 전술적인 이론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오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예선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월드컵 같은 경우 48개국이 본선 진출을 하게 되면서 아시아에 8.5장의 티켓이 주어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아시아 팀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을 지난 아시안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월드컵 경험이라든지 감독으로서 큰 무대 경험이 없는 인물로 시험하면서 끌어올리면서 가는 것은 어렵다. 황선홍 감독이 아직 성인 대표팀의 경험이 지난 임시감독 3월밖에 없고 그 3월 태국과의 경기에서도 아쉬움들이 드러났다는 점에 있어서 파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하더라도 대표팀 감독을 바로 맡기기에는 과거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이뤘던 홍명보 감독의 사례와 같이 오히려 감독에게만 큰 부담을 지우고 감독의 커리어에만, 감독의 이미지에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뇨르 기네슈 전 튀르키예 대표팀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었고 KBS와 많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네슈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에 외국인 감독 7인 후보에 들지 못했음에도 이 공개적인 의사표명을 통해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기네슈 감독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감독 후보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에르베 르나르 감독과도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들과 많은 면접을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내부적인 우선순위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국내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른 대표팀 외국인 후보는 누구인지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최근 스포츠 일간지 스포츠 한국의 단독 인터뷰 보도를 통해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오른팔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도메넥 토렌트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공식 지원한 사실이 알려졌고, 아마도 이 사실도 알려졌을 뿐 아니라 도메넥 토렌트 감독의 이력을 생각했을 때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일단 도메넥 토렌트 감독과 최소한 면접은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전 스페인 대표팀 감독인 줄렌 로페테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연봉 그리고 다른 팀들과의 경쟁 상황도 있기 때문에 현재 선임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토렌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코치로서의 커리어는 좋지만 감독으로서 맡았던 팀들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연봉을 들이지 않고도 데려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또한 르나르 감독도 마찬가지거든요. 르나르 감독도 코치진 포함 총액 35억 정도의 조건이고 귀네슈 감독 역시 비슷한 조건이다. 즉 현재 재정적인 조건으로는 외국인 감독과 스태프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마지노선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면 토렌트 감독도 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토렌트 감독을 선임할 가능성도 현재 열려 있는데요. 토렌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의 2군 팀을 맡아서 처음으로 감독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수석 코치로 함께 해왔고, 그때는 아직 초짜 지도자였던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훈련 이론이라든지 훈련 세션의 구성법이라든지 그리고 전술 같은 부분들도 함께 또 알려주고 배워가고 또 만들어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1군 팀을 맡아서 최고의 커리어를 만들어갈 때 계속해서 수석 코치로 활동을 해왔고, 이후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고 또 맨시티로 갈 때까지도 함께 하다가 이제 맨시티에서 함께 일하던 2018년에는 본인도 이제 감독을 해보고 싶은 이 포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가 소속됐던 시티 풋볼 그룹의 제안을 통해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뉴욕시티 감독을 이제 맡게 됐어요. 11년 동안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해오다가 코치로 일하다가 얻었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감독직을 맡게 됐는데, 아쉽게도 뉴욕시티에서 뭐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어서 2020년에는 브라질 명문팀인 플라멩고, 2022년에는 튀르키예 명문인 갈라타사라의 감독을 맡는 등 굉장히 뭐 세계적인 팀들을 맡았지만 아쉽게도 이제 그 팀에 원했던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이제 물러나서 현재 야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갈라타사라이를 떠난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 팀들도 있다고 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팀도 있다고 하고, 또 다른 국가대표팀도 토렌트 감독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국 대표팀에 자리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토렌트 감독이 나는 한국을 직접 맡고 싶다라고 역제안을 해오면서 관심을 크게 보였다고 합니다. 토렌트 감독은 협회가 이러한 사실을 묵살하고 자신을 아예 외면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대리인을 통해서 스포츠 한국과 인터뷰를 하며 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 아시아 축구의 가능성에 큰 흥미를 느낀다. 대한축구협회와 피파가 협력해왔던 기술 철학 정책에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 축구의 발전에 내가 이바지하고 싶고, 한국형 DNA, 나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한국 축구에 맞는 훈련법도 내가 공부하고 도입하겠다. 그리고 대표팀뿐 아니라 연령별 팀과 한국 축구 전반에 걸쳐 내가 한국에 머무르는
키우면서 기여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본인이 스페인 출신이지만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브라질, 튀르키예 같은 다양한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또 경험을 쌓았고 대표팀의 경험이 없지만 최근에 한지 플릭 전 독일 대표팀 감독과 만나서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조언도 받았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과도 최근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런 세계적인 감독들의 노하우를 한국 축구에 접목시키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토렌트 감독이 클럽팀 감독으로 지금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은 있겠지만 대표팀 감독을 하면서는 충분히 우리가 벤투 감독도 실패를 여러 번 걷고 나서 와서 잘해 보였거든요. 그런 점들을 토렌트 감독에게도 끌어낼 수 있고 토렌트 감독이 갖고 있는 정말 좋은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축구의 다방면에 걸친 또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르나르 감독이 현재 대표팀을 이끌기에는 최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또 면접에서의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필 때 토렌트 감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대한축구협회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국내 감독을 선호하고 있고 황선홍 감독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 가운데 울산 HD의 홍명보 감독 역시 여전히 협회 리스트에 있고 역시나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2시즌 연속 K리그 우승을 통해서 자신의 지도력을 검증했고 무엇보다 한국인 감독을 선임한다면 가장 좀 이제 믿을만한 후보 홍명보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아쉬움을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또 더 긴 기간 팀을 준비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고 지금 대표팀에서 불거지고 있는 규율 문제를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한국인 감독이 다음 월드컵을 준비한다면 홍명보 감독만이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감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지금 돌풍의 팀인 강원FC를 지난 주말에 4대0으로 대파하면서 다시 우승권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리그 3위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16골을 몰아치면서 올 시즌 K리그 모든 팀 중에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기도 하고요. 또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라와 있죠. 이 4강의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에 J리그의 요코하마와 4강 1차전 그리고 4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요코하마 원정으로 2차전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승리해서 결승까지 올라가고 5월 11일과 25일로 예정된 서아시아 팀과의 결승에서 이긴다면 울산 HD의 2025 클럽 월드컵 진출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성과가 나올 경우에 사실 더더욱이나 울산 HD에서 홍명보 감독을 데려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또 울산에 대한 예정이 있고 또 클럽 월드컵 도전이라는 대업을 또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일단 결승까지만 올라가도 홍명보 감독을 데려오기 위한 명분이나 검증은 충분하고 우승 차지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클럽 월드컵에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성인 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한번 월드컵에 도전하는 것이 울산 HD에서 이룰 걸 다 이루고 다음 커리어로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의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예 또 울산이 요코하마와 이번 준결승에서 패배해서 결승에 오르지 못한다면 협회가 원하는 5월 초부터 본격 협상을 진행해서 5월 중순에 대표팀 정식 감독을 선임하는 그 계획에 맞춰서 선임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 울산 HD가 결승까지 올라가서 결승 2차전까지 치르게 된다면 사실 23세 이하 아시안컵 결과에 따라서 황선홍 감독과 협의하고 황선홍 감독을 선임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황선홍 감독도 잘해야 되고 홍명보 감독도 잘해서 올림픽팀도 성공하고 또 울산 HD도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대표팀은 그 과정에 외국인 감독과 함께 월드컵을 준비하고 그 다음 월드컵에 홍명보 감독이나 황선홍 감독과 또 한국 축구의 좀 르네상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적인 단계적인 상황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파리 올림픽 본선에 못 올라가게 돼서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을 못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울산 HD가 정말 지금 클럽 역사상 중요한 시점을 맡고 있는데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협회가 한국인 감독을 우선시하고 외국인 감독과 면접은 하되 조금은 들러리와 같이 협상을 한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월드컵 2차 예선은 우리가 무난히 통과하겠지만 3차 예선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가 지금 감독 선임을 잘못하면 정말로 암흑기가 올 수 있거든요. 정몽규 회장과 대한축구협회가 정말 합리적이고 한국 축구 전체를 위한 선택을 내릴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이를 위해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몽규 회장이 사죄라도 출연해서 충당하고 클린스만 감독을 잘못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동을 보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여정과 또 월드컵 대표팀의 감독 선임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준TV는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들 그리고 팩트체크, 독점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축구계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